먹는 것 중에서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게 꼽히는 게 이제 적색육, 가공육, 그리고 술 이렇게 꼽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쁜 순서로 순위를 좀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순위 자체는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기본값 삼냐에 따라 틀리긴 하거든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암에 이제 걸릴 위험이 높은 것들로 따져가면 가공육, 소시지 같은 거죠. 그다음에 술, 이제 비만, 그다음에 키가 큰 사람도 잘 이제 올라간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낮은 증거지만 적색육도 이제 위험도 올린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제일 확실한 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물이나 식이섬유, 유제품, 칼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도를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대장암에 걸리고 싶다 그러면은 집에서 운동 안 하고 이제 매일 누워 있으면서 이제 소세지 먹고 술 마시고 하면 이제 딱 걸릴 수 있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한동안 그 가공육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위험도가 어느 정도 더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가공육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부대찌개잖아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술 드시면서 부대찌개를 안 먹으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높으냐 이런 보다도 최근에 이제 경향은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한두 가지의 이제 이런 음식의 요소들이라든지 신체 활동 요것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2025년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공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고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이제 적절하게 유지하고 운동해라. 그리고 섬유소나 과일, 채소로 이제 섭취해라. 그리고 칼슘 이런 유제품들을 이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칼슘 같은 이제 영양제보다도 유제품을 드시거나 칼슘 함유 음식을 먹어라. 재미있는 거는 커피 섭취가 더 권장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술 섭취는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공육은 섭취하지 않고 금연을 해라라는 게 공고사항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각각을 이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 항목들이 골고루 잘 이제 유지되는 종합적인 건강 패턴이 더 중요하다.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이 전체적인 건강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잘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커피는 왜 권장이 되는 건가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커피 섭취가 최근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희소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커피 섭취가 요번에 이제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뭐 특정한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건 없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조사들이 이제 역학조사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어떤 걸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을 나눠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커피 섭취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관련이 됐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몇 센치 이상이 위험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기준선을 나눠서 뭐 몇 센치 이상이다라고 하기엔 참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사실 키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는 사실 그 교정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강조는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키가 좀 큰 분들이 아마도 이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가 더 길고 그래서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기준선에서 이거 이상이면 무조건 많이 걸린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채널에서 보면 저탄고지 식사를 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걸까요? 뭐 사실 그 저탄고지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연구들이 조금씩 되고 있지만은 사실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인들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제 저탄고지 자체가 꼭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탄고지 자체만 가지고 뭔가 대장암 더 올리고 나는 거에서는 아직 좀 상반된 의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연구 결과 보면은 밀가루가 대장 육모를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해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런 건가요? 뭐 사실 이제 여기 식이섬유와 관련된 얘기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가설로는 이제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이제 대장의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이 더 원활해지고 배변이 통과하는 시간들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가설을 하는 거라서요. 밀가루 자체가 어떤 육모를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알려진 바는 별로 없고요. 대장암을 더 일으킨다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그런 글루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제 그런 장애 운동에 자극을 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있는 일이지만은
이 밀가루 자체가 대장암을 더 많이 일으키거나 하는 거에 대한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이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니까 고기를 아예 안 먹고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만 그 단백질 섭취하는 채식주의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럼 대장암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채식주의자도 단계가 있잖아요. 뭐 비건부터 해가지고 뭐 페스토, 뭐 오보 뭐 이렇게 나누는데 뭐 예를 들면 페스토만 해도 이 대장암의 이제 위험도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고기를 안 먹고 생선류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도 대장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비건도 사실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꼭 이제 그런 채소 섭취가 더 중요하다 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권고사항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자기 몸에 대한 건강 관리를 좀 더 하시고 아마 운동을 할 가능성도 좀 높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겹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에서는 그런 채식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공복 시간을 길게 갖는 것보다 삼시세끼를 좀 자주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공복 시간이 좀 짧아져 장 움직임이 좀 활발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 건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이섬유 같은 걸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아마 장에 머무는 시간들 좀 줄이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환자분들이나 할 때 권고하신 식사 횟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삼시세끼를 잘 먹는 건데요. 뭐 명확하게 뭐 이제 요즘 뜨고 있는 뭐 이제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좀 논란도 있고 뭐 하지만은 좀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장암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섬유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식이섬유 섭취는 대장 예방에 좀 거의 확실히 네,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일이나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먹어주는 게 좋겠네요. 네네. 야채 같은 걸 적게 섭취하면 위험도 올라간다고 돼 있어서요. 좀 드시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진짜 많은 영상이 대장암 예방 나오는 게 뭐 두부나 콩 발효식품에는 이소폴라닌, 사포닌, 그다음에 뭐 해조류에 불과한 코아닌 이런 성분들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 이런 음식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해조류나 이런 것들이 대장암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관계,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은 대감이 떨어진다는 데이터들은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공고사항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도움은 되는 걸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발효식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 드실 때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너무 짜게 드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그 한식에 대해서 한식이 뭐 채소가 많으니까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한식 자체로는 제 생각에 대장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 식사단 자체가 뭐 고기를 아주 막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채소와 과일도 적절히 이제 섞여 있는 음식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되고요. 뭐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도 많이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없기 때문에 뭐 한식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B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뭐 기사 같은 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B나 이런 것들은 좀 영양제로라도 좀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비타민 B의 엽산이 이제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DNA 합성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물질이라서 이제 잘 알려져 있긴 한데요. 여러 데이터에서 엽산이 이제 먹으면은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대장암이 떨어진다라는 데이터들은 이제 좀 있어서 엽산은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섭취하느냐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 알약이나 그런 이제 영양 보충제로 많이 먹긴 하지만은 조금 더 권고되는 거는 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이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조금 좋지 않는가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유산균 요새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거의 필수적으로 드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까지 지금 보면 데이터들은 이제 주로 어떤 연구를 많이 했냐면 대장암이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의
이제 분변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장내 미생물이 틀리더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도 이미 알려져 있고 또 그 중에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병원성 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퓨조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균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단계에서 사실 이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동물 실험은 좀 돼 있는데요. 이제 대규모의 어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유산균을 뭘 먹으면은 대장암이 줄어든다. 이런 대한 데이터는 아직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되지만은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흔히 장내 미생물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성 균 같은 거는 양은 작지만 있기만 하면은 조금 영향이 큰 것들도 있고요. 우리 몸에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산균들, 장내 미생물들은 이제 그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프리보텔라 이런 균주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대장암 예후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보텔라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채식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대장암 예방할 수 있다는까지 데이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한 게 그 교수님께서 그럼 유산균이나 이런 비타민 B 이런 거 좀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뭐 사실 이제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편이 더 많고요. 뭐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제 데이터들에서는 이제 그런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 이제 좀 곽감을 받고 있고 많이 먹긴 하지만은 되게 권고되기로는 이제 식이로 대부분 섭취하는 게 좋지 않는가. 물론 이제 식이로 섭취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다른 영양제를 통해서 이제 보충하는 것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라는 게 되게 그냥 크게 뭉뚱그려 대장암 이렇게 하는데 대장암의 어떤 위치나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대장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콜로렉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라지 인테스틴이라 해서 큰 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대장은 이제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 여기 맹장부터 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까지 해가지고요. 요걸 다 합쳐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항문에서 한 10cm 정도, 10에서 15cm 정도를 직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직장 부분하고 그 위쪽에 있는 장들 다 합쳐서 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합쳐서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총칭되는 말이고요. 이제 좀 이제 용어를 쓸 때 이제 우리나라의 말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직장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의 길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한 일반적인 게 이제 1.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내시경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뭐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대장 내시경 길이가 160cm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직장을 왜 끝에 나누냐면은 직장암은 나중에 이제 직장하고 가까운 부분들은 자르고 나면 이제 장누라고 이제 밑에 변을 밑으로 옆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직장 부분을 좀 특별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대장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왜 이제 이걸 질문을 던지냐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대장 다 잘라도 되느냐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장은 다 잘라도 됩니다. 근데 소장은 다 자르면 안 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한 150cm 이하로 줄어들면은 먹어도 소화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 길이는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장의 주로 기능은 이제 수분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전해질이나 일부 지방산도 흡수를 하지만 이제 주로 기능들이 수분 흡수기 때문에 다 자른다 그래서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는 거 불편함이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수술한 경우에 이제 대장을 전체 다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에 이제 이렇게 층을 잘라서 보면은 안쪽에 이제 상피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상피층에서 시작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쪽 벽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장암은 저희가 서남입니다. 서남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부분 그냥 서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요 제일 안쪽 층에 있는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암 중에서도 좀 일부의 이제 희귀암이라는 게 뭐 신경 내분비 종양이나 위관절 종양들인데 요 암들은 이 점막층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아래층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부분 일반적인 대장암은 서남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가 들어갈수록 병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원격 전이가 되면 이제 폐나 간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4기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림프절에만 전이가 있으면은 이제 3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진행되는 경고에 따라서 이제 병기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소장암도 있나요? 네, 소장암도 있습니다. 소장암은 굉장히 드물고요. 근데 왜 소장에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워낙 움직임이 많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되는데 소장암은 그래서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장이나 위는 저희 내시경이라는 이제 도구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소장을 직접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장암은 이제 빈도는 낮지만은 되게 진단이 늦어지니까 좀 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암은. 그래서 소장암도 있긴 있습니다. 가족력 유전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대장암 발병 비율 중에 가족 유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보여준 슬라이드가 네. 저희 대장암에서 가족력은 저희가 유전성암은 한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유전성암이 있는 분들은 뭐 어쨌든 자기 몸에 돌연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복부하는데 오류가 생기거나 암이 더 빨리 생기도록 하는 이제 그런 유전자들의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생기는 거고요. 가족성 대장암은 이제 일촌 관계에 있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한 15%를 차지하면서 이제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산발성 대장암이라고 해서 이제 혼자 걸리는 거죠. 나이 드시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왜 이제 유전성암이 중요하냐면 요 도표를 보시면은 가족성 용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올라가시면은 거의 10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대장암이. 유전성 비용종층 대장암도 용종이 많이 생기지 않는 대장암이거든요. 근데 요 암은 또 역시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의 비율이 올라가죠. 근데 정상인 같은 경우 보라색인데요. 정상인 같은 경우에 비해서 가족성 암도 살짝 올라갑니다. 일총관계에 대장암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검진을 좀 자주 받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유전성 암인 경우에는 나이대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검진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족에 유전성 저런 대장암이 있었으면은 10대, 20대여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성 용종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10대부터 용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이제 보통 부모가 이제 생겼던 나이보다 좀 더 일찍 10대 때부터 사실 내시경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뭐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학업 때문에 10대 때 수술 자체는 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가면 그때 수술을 보통 권유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 용종으로 있을 때는 양성혹인데 놔두면 이제 암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이제 미리 먼저 좀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미리 용종 같은 걸 다 떼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장을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자릅니다. 아까 이제 대장 다 잘라도 되냐 이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환자들은 아예 대장을 다 자르고요. 소장을 밑에다 항문에 붙여가지고 변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루도 잠시 차야 되니까 이제 젊은 나이 이제 그 수술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피하기도 하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부모나 뭐 다른 분들 친척 중에 이제 이런 암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겁이 나서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있을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오셔서 병원에서 이런 분들 검진을 하고 또 특히 이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조금 챙겨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유전도 그렇고 그 대장 쪽에 좀 염증이 있거나 이제 좀 장기가 약한 이런 분들도 좀 대장 관련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장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죠. 염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요. 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뭔가 암 전구 단계의 어떤 병구들이 보이면은 수술을 보통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이제 저런 크론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는 대장암 위험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변비가 있으면은 이게 뭐 독성 물질이 장에 오래 있으니까 대장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맞는 얘기일까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련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고 해서 뭐 대장암이 잘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치질 있으면 이제 대장암 잘 걸리냐 이런 것들은 사실 치질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치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혈변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배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착각할 수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는 치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치질 때문이 아니라 암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출혈이 이제 맞는 경우에 자주 이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이 대장암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그것도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실제로 병원에서 좀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유형? 공통점이 좀 보이는 그룹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만도가 조금 잘 드시고 비만 있는 그룹들이 이제 저희가 많기는 하죠. 뭐 상대적 위암에 비한다면요. 그래서 조금 체형들이 이제 있으시고 좀 비만이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른 사람이라서 안 걸리진 않아서 이제 일부 환자들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나이가 드신 경우에는 검진을 또 하기도 또 어렵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미 증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통 대장암이 이제 진행 중일 때는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하나요? 제일 큰 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증상도 없는데 발견됐다고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대장암을 추측할 수 있는 이제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아까 이제 우측 대장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제가 흔하게 보는 게 빈혈입니다. 환자가 이제 검진을 했는데 빈혈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특별한 거고 체중 감소되고 빈혈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대장 내시경 해보면 이제 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빈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대장암은 이제 꽤 커야만 증상이 나타내고요. 좌측에 있는 건 이제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배변에 벌써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자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는 아예 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가 나죠. 피가 딱 이제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내가 뭐 문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대변에서 피가 난다 그래서 다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나 피가 나는데 대장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혈변의 제일 많은 원인은 흔히 말하는 뭐 아까 말했던 치질이나 이제 치열이라고 해서 찢어지는 병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이제 이 혈변들이 지속이 되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내시경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위치에 따라서 좀 예후도 좀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일단은 오른쪽인 대장암이 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꽤 크게 커질 때까지 키워서 이제 검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거는 어떤 유전자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비교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이 조금 대장암이 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좌측에 비해서. 그럼 발생 빈도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뭐가 제일 좀 많은 편일까요? 과거에는 직장암이 되게 많았거든요. 직장이 거의 50%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직장 쪽에 제일 대변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장 아까 10분의 1이잖아요. 전체 길이에.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50%를 차지하니까 이제 직장암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이 포션이 되게 많이 줄었고요. 이제 우측 대장암, 좌측 대장암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원인은 이제 검진을 하니까 그다음 좀 더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직장암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많이 예전분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수술 방식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 위치에 따라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암이나 이제
뭐 직장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장암에 있어서도 그 암이 있는 위치를 주변으로 해서 되게 한 작게는 5cm에서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암의 경우는 아예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건가요? 다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 가까울 때 결국 문제는 이제 괄약근을 살릴 수 있냐 문제거든요. 이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항문에서 한 5cm만 떨어져도 종양이 다 항문을 다 없앤 수술을 이제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미리 하고 좀 줄여넣기도 하고 그다음 수술적인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지금 항문을 아예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없애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이 직장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잘 터지거든요. 수술 부위가. 그래서 그게 문합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뽑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영구 장르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조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증상 중에 소화 불량이나 이런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몇 달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있다. 이러면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체중 감소도 뭐 한두 달 사이에 뭐 4, 5kg 이상의 이제 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좀 요즘에 일부러 체중을 이제 감소시키는 게 좀 많은 목적이긴 한데요.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 좀 이제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하는 그 용종이 암으로 악화되는 과정도 좀 궁금한데 그 용종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면 무조건 좀 대장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종 자체가 이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대장암이 이제 이 정상에서 선종으로 갔다가 대장암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제 이 순서대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암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장암이 이제 이 선종이라는 양성혹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이 양성혹이 이제 아무래도 두게 되면 그래서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지나면 정상에 선종이 되고 한 5년, 10년 되면은 대장암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 선종 단계에서 제거를 해주면 내시경으로 이제 암을 예방할 수도 이게 사실 2차 예방이죠. 1차 예방은 저희가 아까 식이 조절하고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장암은 이제 이런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이 암의 이제 선구 단계에 있는 것들을 미리 제거를 해주면 이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선종을 제거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용종과 선종의 차이를 이제 저희가 보통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이라는 거는 이제 좀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용종은 이제 뭔가 돌출돼 있는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용종 중에 이제 하나의 종류가 선종입니다. 그거는 이제 선종은 암의 전구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선종이고요. 용종 중에 이제 그러니까 암으로 안 가는 용종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염증성 용종이라든지 과증식 그 용종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이제 대장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많아서요. 용종이라는 건 좀 큰 개념이고 그 중에 이제 선종이 저희 대장암하고 좀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제 없는 대장, 그러니까 암으로 안 가는 용종도 있다. 그래서 용종 뗐다고 하시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다 뭐 무상이 있나 보다 하시면은 나중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 선종이 아닌 경우는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종이 나오면 무조건 다 조직 검사를 하는 편인가요? 이제 눈으로 볼 때 이제 명확하게 이게 선종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증식성, 뭐 암이 안 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용종 같은 경우는 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선종이나 뭐 모양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 떼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용종이 많이 나오면 그냥 많이 없애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장을 아예 절제하는 게 더 예방에 좋을까요? 그 정도까지 보통 일반인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선종은 이제 되게 내시경으로 이제 잘라주는 정도로 가능하고요. 가족성 용종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다 자를 수가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그분들은 이제 안에서 계속 점막에서 계속 암이 생길 수 있는 선종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다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선종 보이는 경우에는 보이는 만큼 떼주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1cm 넘어가는 용종이고요. 그 다음에 육모형. 그래서 이제 이게 관상형이 아니고 육모형으로 이제 돼 있는 선종이 이제 1cm 이상 되거나 개수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더 자주 내시경을 좀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은 이제 선종이나 이런 것들이 뭐 3mm, 5mm 정도 되는 이제 용종들이 많을 거고요.
이제 1c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마 떼신 분이 떼신 선생님께서 아마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거의 한 좀 매년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이제 언제 받느냐는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가이드라인은 길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시경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늦게 좀 하는 거. 그래서 그 대장암 검진 가이드라인도 보면은 지금 10년 주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해서 깨끗하면, 잘해서 깨끗하면 10년 뒤에 해라.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비용도 좀 더 싸고 접근성이 더 좋으니까 아마 이제 그것보다는 또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용종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뭐 약간 10년에서 3년 줄여라 이렇게 하지만은 또 매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줄여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그거는 아마 용종의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그 시술하시던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기를 좀 땡겨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환자분들 보셨을 텐데, 그럼 가장 이제 어렸던 대장암 환자의 연령대는 어느 수준인지. 저희는 이제 어린이 병원이 있어서 아예 이제 10대가 되면은 사실 저희 쪽으로 안 오고 어린이 병원으로 가거든요. 20대 초반에 이제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잘 또 치료가 돼서 또 결혼도 하고 잘 애도 놓고 잘 지내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기억이 나긴 합니다. 20대 초반에 그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분 증상이 이제 있으셔가지고 한번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고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사실 20대 때 이제 검진으로 사실 내시경 하는 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 뭐 유전성은 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따로 이렇게 검진을 좀 하기는 힘드신 상황인데 이제 증상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 하고 이제 발견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좀 발견됐지만 수술이 좀 불가하거나 이분은 좀 어렵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전이가 됐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격 전이 간으로나 폐로 전이가 됐다고 해도 자를 수 있으면 다 잘라냅니다. 근데 이제 자를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됐죠.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 간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 보통 이제 간 수술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상 남아야 되거든요, 간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절제 가능한 범위가 되면은 저희가 자르지만은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식적인 치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근치 완전히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고식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 대개는 이제 항암 치료, 약물 치료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기도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 단계별로 좀 완치율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네, 그 병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존율이 이제 뭐 90%, 2기 같은 경우에도 2기 초는 뭐 85%에서 뭐 낮게는 이제 70%까지 잡긴 하는데 3기 되면 이제 또 떨어지거든요. 60%대로 떨어지고 4기 되면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을 받더라도 조기에 이제 진단을 받으면 훨씬 더 생존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검진을 보면 이 검진율이 이제 수익을 보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과거에 한 뭐 한 20 몇 프로에서 70 몇 프로 정도로 이제 검진을 많이 하고,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국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 검진은 빠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검진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이제 대장암 검진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원격 전이 발생률이 좀 줄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원격 전이가 줄었거든요. 이 거꾸로 얘기하면 국한에 있는, 그러니까 암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진행이 좀 덜 되고 이제 덜 진행된 암들, 뭐 거의 1, 2기에 해당되는 암들의 어떤 비율이 35%에서 42.9%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검진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암이 발견이 되더라도 빨리 조기에 발견되는 게 이제 생존율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오시는 기수? 그 몇 기 상태에서 많이 보통 오시나요? 뭐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진행 덜 돼서 오긴 하지만은 뭐 비율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비율 거의 비슷하겠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1, 2기가 뭐 한 50% 차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일부는 이제 원격 전이 돼서 오시는 분도 좀 있고요.
근데 그 대장암, 그 아까 항암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항암 치료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무서워 하시잖아요. 근데 대장암 항암 치료는 좀 머리도 안 빠지고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좀 뭐 제가 항암 치료는 하진 않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일하시는 교수님들 이제 같이 하시고 이제 환자들 저희 같이 또 추적 관찰하면서 보면 대개는 이제 그 머리 빠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약제만 좀 틀리긴 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옥살리플라틴 같은 약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약들은 이제 신경 독성이라고 해서 손발 저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합병증들이 조금 더 제일 좀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술하셨던 분 중에 뭐 사기였고 되게 예후가 그 예상이 안 되는데 잘 됐거나 이런 좀 가장 이상적인 그 케이스가 있으시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초창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장암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 장기까지 이제 다 파고 들어갔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암 치료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듣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장이 터지거나 이제 그럴 위험도 있어서 항암 치료하기도 좀 어렵다 바로 수술 먼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술하는 쪽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했던 케이스인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협진 수술을 해서 다른 과랑 이제 다른 외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제 좀 크게 잘라냈죠. 주변에 장기까지 포함해 잘라내고 이제 수술을 잘 해서 이제 일단은 정량을 다 제거를 했는데 이제 금방 또 전이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이제 면역 치료에 해당되는 환자분이라서 또 면역 치료를 하고 지금 또 잘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더라도 이제 적어지면서 유지되는 단계로 가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제 뭐 한 치료가 전체 다를 대변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요즘 다학제 치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환자분한 최선의 치료를 좀 하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고민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1, 2기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3, 4기이신 분들은 좀 보통 어떤 상태로 병원에 오시나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한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장암 관련된 유튜브나 대장암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 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으라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암의 증상은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장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혈변이 있다든지 또는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 또 뭐 체중이 빠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아까 4기에서도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 되는데 그래서 굳이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50세 이상에서 분변 검사를 해주고 그 분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해줍니다.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을 해야만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물론 그 국가암 검진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그걸 조금 땡겨서 45세 이상에서부터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것도 더 땡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국민 무료 대장 내시경 분변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학회와 그리고 국가와 함께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일 때 검사를 하셔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 구독자분들이 내가 45세 이상이다. 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40세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데 정상인 거를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대장암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40세 이상인데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 아무런 증상이 없으셔도 가셔서 대장 내시경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그 대장 내시경의 어떤 수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5배, 10배 저렴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특히 저희 대한대장문학회에 인증을 받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께 대장 내시경 안전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대장을 비우는 것 그게 이제 조금 힘드시죠.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을 한 4리터 먹고 이렇게 해서 장을 비우고 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거나 물을 1리터 이 정도만 마셔도 장을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대장암이 되기 전에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 용종에서 시작해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용종이 대장암이 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종의 단계에서 그걸 발견해서 떼시면 대장암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지만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그런 용종을 뗀다 그러면 평생 대장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암문외과에서도 대장암문학회와 함께 그런 내시경적 치료 조기의 발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또는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반드시 가까운 대장암외과를 찾아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용종을 떼는 게 이제 좀 가장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그 용종이 뭐 좀 검사는 되게 많이 나왔거나 매번 이제 검사할 때마다 용종이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자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고위험군이 좀 있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가족분들이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이 많다든지 또는 본인이 뭐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예전에 이제 용종으로 치료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1cm 이상의 큰 용종들이 여러 개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아니고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자주 좀 받으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용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으로 다시 들리는 그런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젊은 대장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던데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우리나라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또 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서구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정설로 인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식습관에서 이제 육식이나 또는 회식 또 술을 많이 먹는 문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많이 적어지고 운동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선진국형의 그런 생활 습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대장암 선진국에서 많은 질환이라서 그런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환자들에서도 대장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육식이나 적색육,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대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그런 점막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손상됐다가 새로운 것들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우리 피부처럼 계속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생 과정에서 이제 DNA의 복제 이런 것들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재생이 자주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복제가 자주 돼야 되고 거기서 오류가 잘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암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대장암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 성비로 보면 남자가 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남자에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들, 그다음에 술이라든지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야 되는지, 요새 뭐 헬스장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배변 습관,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줄이고 담배는 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 상식적인 선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생활하거나 그러면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뭘 먹어야지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뭘 안 먹어야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보다는 대장 내시경 받지 않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분들은 바로 지금 드신 손을 이용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대장암외과에 전화를 하셔서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용종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안 좋더라도 그 용종을 먼저 띄면 대장암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40대부터 걸면 하셨는데 20, 30대여도 좀 본인이 남자고 좀 술이나 고기 많이 먹고 하면은 검사를 좀 빨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 30대에서도 저는 원하신다 그러면 권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의 어떤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는 대장 내시경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지 않는 것이죠. 대장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 내시경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라도 본인이 생활 습관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회식이 많다든지 또는 어떤 변비가 있다든지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첫 대장 내시경을 언제쯤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대장 내시경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 제가 수료를 받는 날 그때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35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대장 내시경을 처음 했고 그다음에 저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용종은 없지만 저도 언젠가는 용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분명히 저도 DNA가 실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야지만 대장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제가 대장암 전문의이고 권위자라고 하고 다니는데 제가 대장암에 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5년에 한 번씩 잊지 않고 꼬박꼬박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저희 친구 박지원 선생님께서 저를 대장 내시경 해주고 계십니다. 이 대장암 병기별로 치료 방식과 완치율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이 대단히 잘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만 발견하시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1기 발견이 되면 95% 이상 우리나라는 사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90%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95%까지 가고요. 2기로 넘어가게 되면 한 80에서 85%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죠. 그 2기 후반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3기로 넘어가면 70에서 75% 이렇게 됩니다. 4기는 대략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전공의 할 때까지만 해도 대장암 4기는 거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30%도 안 되는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술의 기법, 그다음에 항암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면역 관문 치료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대장암 4기에서도 한 5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장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담당 전문의 선생님을 잘 상의하셔서 그 환자분에 맞는 치료를 잘 하시면 완치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장암 4기여도 지금 50%면은 너무 이제 그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장암 4기인 경우에도 항암 치료에서 그 종양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 간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고 폐에 전이가 있어도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양이 많이 줄게 되면 또 수술을 해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환자 케이스도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환자는 제가 직장암으로 수술 해드렸던 환자인데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고 직장암 수술하고 장루를 만들었다 장루를 넣어드리고 그런데 하루에 이제 10번
넘게 이제 변을 보시고 굉장히 학문이 헐고 아프고 힘들고 그랬던 분인데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루를 다시 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루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드려서 학문을 쓰게 해드렸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저 그냥 연구 장루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연구 과제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긴 한데 직장암 후에 이제 배변 기능들 아주 확실하게 이거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 치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정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사실 외래 오셨는데 이제 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어서 본인이 하시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순간에는 저도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물론 장루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학문이 너무 아프고 학문이 짓무르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어디 여행도 갈 수가 없고 그런 분들한테 장루를 차라리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치료들 여러 가지 환자분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저도 굉장히 보람됩니다. 물론 그런 치료들이 더 발전돼야 되고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고 또 저희 후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를 이어받는 저희 후학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그런 어떤 연구와 어떤 진료와 교육에 더 많은 그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또 많은 배려 또 많은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분과 중에서 대장외과를 선택하신 이유랑 대장 쪽이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장학문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대장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위암이 제일 많았고 위암, 간암 뭐 이런 암들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많았던 암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대장암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아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외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내시경. 대장암 외과 의사도 내시경을 담당하고 있고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은 외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암은 외과 의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장학문 질환 그다음에 이제 위장관과 관련된 응급 수술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응급 수술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분야의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대장학문 외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 그런 응급수술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나 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장학문 외과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술기나 그런 어떤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장학문 외과 의사가 됐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장 사실 보람되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암검진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셔서 굉장히 조기에 발견해 오셔서 치료가 잘 완치가 되고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잘 완치가 되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전혀 걱정 없이 90% 95%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 외래에 와서 항상 안심하시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3기, 4기 이런 분들 잘 치료해서 확률이 아주 조기에 발견한 것보다 떨어지지만 그런 분들 완치됐을 때도 물론 크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저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후학들 지금 의정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후학들한테도 그런 우리나라 발전된 의료를 잘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직장암 수술은 이제 항문 쪽을 이렇게 떼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비대 같은 거 사용해도 될지 궁금한데 직장암 수술은 항문 관리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제가 또 비대 관련해서 찍은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것도 서울대병원에서 공식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는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대가 너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학문적 말고 학문적으로 비대 사용이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의 물줄기의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물이 항문으로 들어가고 항문에 상처를 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비대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비대를 사용하셔야 되겠다 한다면 수압을 최소 1단계 로 낮추시고 물은 따뜻한 물로 목욕물 정도 따뜻하게 항문 주변을 이렇게 좀 넓게 물줄기가 닿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항문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항문 수술을 하신 분도 아까 말씀드린 4주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아물기 때문에 항문 수술 직장암 수술 하신 분들 4주 정도 후에는 그 비대를 안전하게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압을 1단계로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1단계도 사실은 좀 센 비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대를 1단계로 낮췄는데도 항문이 아프다. 그럼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수압이 가장 낮은 제품을 찾으셔서 1단계로 하고 따뜻한 물로 하시면 좌욕을 대용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다고 저희 연구에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휴지로 너무 많이 닦아도 좋지 않다 항문에. 그래서 뭐 10번 이상은 닦지 말아요. 뭐 이런 권고하는 영상들도 있던데 휴지로 이제 변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세정과 관련한 또 유튜브가 제가 250만 이상 보신 유튜브가 또 서울대 병원에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잘 안내가 되어 있긴 하고요. 거기서 사실 제일 강조한 거는 항문에 비누를 써서 세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누 자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비누나 화장지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항문이 너무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내 대장의 대장균은 나하고 친구처럼 사는 친구라서 항문에 변이 약간 묻어 있다든지 항문에 내 몸에 있는 대장균이 약간 묻어 있다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쓰시건 항문을 물로 세정하건 비누로 세정하건 너무 빡빡 닦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항문을 비누로 닦는 분들이 그 청결에 대한 약간의 강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문을 비누로 닦으면서 굉장히 항문을 세정을 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항문의 기름막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까진 상태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가렵고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휴지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로 너무 깨끗해질 때까지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덩어리진 것들 그런 것들 그 휴지로 닦아내시면 되고 만약에 휴지로 계속해서 닦아도 변이 묻어나와서 팬티에 묻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수돗물로만 살짝 세정하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비데를 아까 사용하셔도 되고요. 비데는 수압을 가장 낮춰서 제일 낮춰서 따뜻한 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좌욕을 하셔도 되고 샤워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뭘 거기에 뭐 소금물을 탄다든지 뭐 세정제를 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돗물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비누나 어떤 뭐 항문에 바르는 뭐 연고 이런 것들을 하셔서 오히려 그 항문의 기름막을 없애면 더 항문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장암 수술 후 관리에 좌욕이 좋다는 그 권면 사항이 있던데 그렇다면 좀 같은 맥락에서 소형 전기장판이나 원적외선 매트 같은 거 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사용해서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욕의 효과는 이제 따뜻한 물이 항문 주변에만 닿으면서 항문 주변에 그 부분에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다음에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는 원리거든요. 항문 주변만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일단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로 연구해 본 적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품들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온도 조절을 잘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접촉이라는 것이 항문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그러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요. 전기장판이 주변부만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권유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좌욕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한다든지 번거로우시면 그럼 물을 대야에 받아서 좌욕하고 버리고 엉덩이 주변에 물에 묻고 닦아내기 힘들고 그렇게 하시면 비데를 살짝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수압을 제일 낮춰서 따뜻한 물로 하시고 그다음에 건조 기능으로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도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지. 대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결장암이 있고 직장암이 있는데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원격전이라고 해서 그 수술한 자리가 아닌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에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을 타고 종양세포가 가서 거기서 다시 자라는 경우입니다.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긴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다시 발견된다라는 뜻이 더 맞고요. 대장암이 진행되었을 때 발견이 된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분 대장에 있는 부분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간이나 폐로 가 있던 애들이 그때는 크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 커져서 발견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세포들이 간이나 폐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 3기 이후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기, 2기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장암의 경우에는 전이 돼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색전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고주파 치료를 한다든지 폐도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성 사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찬가지 한 50%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했다 그래서 상심하지 마시고 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직장암은 좁은 골반 안에 종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원격정이 아까 말씀드린 결장암에서처럼 다른 부분 간이나 폐로 전이되는 경우도 결장암처럼 꽤 많지만 결장암보다는 그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반이 좁고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양세포들이 거기 수술하면서 파종이 된다든지 또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그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서 줄여서 그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재발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최소 좀 수술 후에 몇 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개의 재발은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재발을 안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심하실 수는 있고요. 그 2년 이후에도 물론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재발률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는 5년 정도 우리가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완치됐다. 물론 이제 5년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고 많이 종양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7년, 10년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긴 한데 그것도 환자에 따라서 처음에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7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 수술 후에 후유증도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까지 와야 되는 후유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이제 장유착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탈장, 절개 탈장 이런 것들은 아마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 될 것 같은데요. 수술하고 나서 한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 유착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다든지 변을 못 보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와서 또 금식하시고 하시면 금방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또 한 10% 정도는 또 치료를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많이 걷고 많이 거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이제 수술에 누워 계시는 거죠. 나 수술을 받으러 왔고 치료받으니까 이제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유착을 만드는 그런 이제 수술 후의 관리가 되겠고요.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거동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파서 못 걸을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는 진통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아예 안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최소침 수술에서 절개창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국소마취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수술하고 나서 바로 2시간 후에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도 안 아픈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고, 많이 거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직장암의 경우에는 저희 외과 의사의 숙명이기도 하고 또 환자분의 어떤 불운이기도 한데 문합 부위 그러니까 자르고 절제하고 이은 대장과 대장 또는 대장과 항문을 이은 문합 부위가 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이은 부위가 잘 붙지 않고 샌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장루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술 후에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또는 열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진 않아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동 바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막 뛰는 운동 뭐 아니면 뭐 배에 힘을 주는 운동 이런 것도 다 해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기 이런 것들은 바로 수술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뛰는 거가 이제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는데 마라톤 같은 거는 한 달 정도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근 운동 이런 것도 한 달 정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걷고 좀 경도의 운동 정도는 수술하고 나서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고, 마라톤을 한다든지 또는 뭐 등산을 한다든지 히말라야를 올라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만 참으시면 되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어떤 신체의 그런 기전은 완전히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정상인처럼 다시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운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이 잘 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위에 좀 합병증이 많은 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 합병증으로는 문합부 누출이라든지 장유착, 그다음에 수술 부위 염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하시면 될 거는 같고요. 조기에는 이제 수술 후에 퇴원하기 전까지 폐합병증, 심장합병증, 뭐 혈관합병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치료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장을 절제하고 있는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사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직장암 수술한 경우에는 직장의 저장 공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변이 내려오면은 저장이 안 되고 바로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루에 10번 이렇게 변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은 한 30분 후에 바로 변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저위전방절제술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가 직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 90% 이상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한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 저장 공간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5에서 6번 정도 변을 보게 되는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게 되고 그렇지만 한 50% 환자에서는 지속적으로 배변의 불편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장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항문 괄약근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호전시킬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서 그런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시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아직은 더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장유착이나 이런 폐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좀 증상이 괜찮은가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까요? 폐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로 오기 때문에 폐나 심장합병증 이런 것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퇴원이 결정이 된다는 거는 그 합병증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폐합병증 이런 것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퇴원 전에 아마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분이라든지 의사분이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 되면 이제 퇴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장유착은 퇴원 전 그리고 퇴원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5년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가 식사를 했는데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고 방구가 잘 안 나오고 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복부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장유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장암 수술 후에 식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저잔사요법이라고 해서 찌꺼기가 안 남는 음식이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음식들인가요? 대장암 수술 이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 끝나고 장기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장암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변이 너무 많아지고 변이 물러지니까 변보시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대장암을 치료하고 수술을 받으시면 너무 놀라셔서 병원에서 그런 것들이 저잔사식이라고 해서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변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탄수화물 드시고 섬유질이 아주 많은 고구마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그거는 먹으면 재발하는구나.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먹으면 수술한 자리가 나빠지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거를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양이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장암 수술 이후에 집에 가셔서 일반적으로 드시는 상식적인 그런 건강한 균형 잡힌 식단 거기에는 우리 약간의 고기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약간의 채소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약간의 김치 뭐 발효식품 약간의 그리고 과일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골고루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잔사식이라고 해서 섬유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감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방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콩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뭐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주의하시라고 하지만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장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느냐 유튜브나 뭐 환자분들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정보가 어디에도 연구되어 있는 바가 없고요. 그런 음식을 드셔야지만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정도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단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고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야채만 먹어야 된다. 된장찌개를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 커피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균형 잡힌 고기도 좀 드시고 야채도 좀 드시고 과일도 좀 드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균형 잡힌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재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발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발견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식사나 식단으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재발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정기적인 검사, 그거는 이제 피 검사도 있고 CT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식사나 이런 것들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장 안에 재발이 아닌 다른 부위에 대장암이 생기는 것,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장암 수술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을 5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조금 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면 그 부분도 대장암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대장암의 재발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장암 치료 이후에는 영양소가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를 맛있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고기, 적색육이 대장암의 뭐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요렇게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도 그럼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색육 대표적으로 이제 소고기, 뭐 양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양에서 많이 먹는 고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육, 소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화합물이나 이런 것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잘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대장암이 생기느냐.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이크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서구화되면서 그런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서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적색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먹는 정도 선에서의 식사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먹어야 된다. 그걸 먹으면 무조건 암이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으로 어느 정도 먹는 것, 적색육이나 가공육,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소고기 회식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아이가 소세지 굉장히 좋아해서 반찬으로 나와 있으면 저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다. 그런 거 먹으면 무조건 대장암이 생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좀 1급 발암물질로 꼽히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피하는 게 담배는 발암물질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요. 담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뭐 후두암, 뭐 위암, 뭐 모든 암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바로 손들어서 전화하셔서 담배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치 선생님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재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한테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술도 대장암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가 대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술은 아주 조금 섭취하게 되면 심장이라든지 혈관 건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 자체를 완전히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우리가 한두 잔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건강에서는 그런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전히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꽐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나름식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장암 치료를 하고 오신 분들 중에 날거, 나 회 먹고 싶은데 날거를 못 먹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식단에 회가 항상 나오는데 나는 그걸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고요. 저도 회 엄청 좋아하고요. 회 많이 먹습니다. 회가 대장암 발생을 낮춰주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적색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날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날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
그동안은 우리가 날 거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제때 들어가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게 어떤 기간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약물의 용량과 그다음에 주기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날 거를 드셔서 배탈이 나는 경우에는 그거를 연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치료의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항암 치료 끝나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즐기셔도 됩니다. 7, 80년도에 위생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럼 회 먹고 배탈이 자주 나고 굴 먹고 뭐 식중독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음식점들이 아니고 위생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뭐 심지어는 배달까지 시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생관리만 잘 하셔서 드시면 회 언제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회에 소주 한 잔만 하셔야 됩니다. 소주.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수술하신 분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실제로 그럴까요?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직까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환자마다 달라서 어떤 환자는 도움이 되고 어떤 환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고 나서 설사가 많이 나는 환자, 그다음에 변을 자주 보는 환자 이런 분들한테 유산균을 드렸을 때 좋아지는 환자들이 조금 있고요.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아지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유산균을 무조건적으로 처방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달라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제품도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우유나 요거트 그런 유제품도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칼슘의 유제품들 그러니까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거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는 동안 이런 때는 이제 그 유제품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설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은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단을 골고루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장암의 그 관리에 있어서는. 요즘에 워낙 이제 영양제가 잘 발달하다 보니까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도 뭐 비타민 C라던가 뭐 이런 영양제를 좀 많이 보강해서 먹으면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실까요?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많이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선진국이 되면서 영양이 지금은 너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오히려 필요 없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오히려 영양제를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하신다 그러면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가 바로 본인의 건강한 상식적인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대장암 수술 후에는 살이 찌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살이 찌는 것도 괜찮은가요? 사실은 위암 수술하고 나서는 식사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위암 수술한 경우에는 살이 많이 빠지십니다.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시고 나면은 물론 이제 항암 치료하는 과정 이런 때는 좀 빠지긴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살이 찌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찌는 것이 전체적인 대장암의 치료의 성적, 그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대장암 이후에 조금 더 살이 찌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살을 찌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식단 그런 것이 좋고 체중이 조금 찌시는 것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본인 건강 관리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직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암은 어떤 암이고 또 직장암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 중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암은 사실 대장암이라는 게 결장하고 직장으로 나뉘고요. 그 직장은 보통 항문에서부터 12 내지는 15cm 위에 있는 그 기관을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암이 생기면 저희가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직장 안에 이제 큰 덩어리가 생겼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생각해 보면 큰 덩어리에서 이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직장암을 의심을 하고 그 외에 큰 덩어리 때문에 대변이 나오기 조금 힘든 증상들이 생겨요. 뭐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등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배변 습관에서 약간 변했을 때 우리는 뭔가 직장암이 있구나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조금 많이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배변 습관이 변하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면은 환자분이 잘 안 먹게 되고 이 외에도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에 이제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직장암을 의심을 하고 저희가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직장암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결장암이 진행 중일 때도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한가요? 사실은 그 암의 위치에 따라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왼쪽 결장이나 직장암은 주로 이제 막히거나 뭐 이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고요. 오른쪽 대장 같은 경우에는 막혀서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피가 나거나 이런 증상, 그래서 뭐 혈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흑색변, 우리 짜장면 색깔 같은 변을 보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른쪽 대장에 뭔가 암이 있구나 이런 걸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피가 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어지러움증, 빈혈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전조 증상이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장암이 우리 침묵의 살인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전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너무 피가 많이 나서 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딱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대장암의 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암을 의심해 봐야 될 변의 모양이나 뭐 색깔 이런 종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변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대장암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직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좁아져서 변이 가늘어지게 되거든요. 또는 좁은 그 사이를 대변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변이 나오다가 막히면 또 변이 안 나오다가 이런 증상의 반복이지 변 모양 자체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얇아지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원래는 바나나 변처럼 잘 보다가 갑자기 얇아졌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색깔 자체는 대부분 뭐 황갈색, 황금색 변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직장암에서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에는 변 옆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해야 합니다. 감기 냄새가 너무 지독하면 또 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영상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거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방귀 냄새가 안 좋다. 대부분의 방귀 냄새는 다 안 좋잖아요. 근데 방귀 냄새가 안 좋다고 해서 대장암을 더 의심한다. 뭐 대장암 증상 중에 하나가 나쁜 방귀 냄새다 이런 건 없는데 이제 다만 방귀 냄새는 장내 미생물의 조성의 변화나 아니면 먹는 거에 따라서 약간 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대장암 의심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암이 되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할 때 암에서 되게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암이 괴사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 나오는 그 비릿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런 냄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비물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분비물에서 이제 묘한 냄새가 나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방구 냄새는 네, 특별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장암 수술을 하실 때 어떤 냄새가 나는 경우도? 되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물론 대장 안에 암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당시에는 나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절제를 하고 나서 병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라서 보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안쪽을 관찰을 했을 때 보면은 그런 이제 냄새가 올라오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대장암 환자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폭증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역시 해봤는데 이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뭐 대부분 직장암이 잘 생기고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도 내가 설마 젊은데 대장암이겠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뭔가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사실 고기는 서양에서 더 많이 먹을 텐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환자가 많아졌을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숯불구이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적색육을 그런 고온에 가열을 하면은 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폭음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회식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꼽는 게 뭐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 음주 아니면은 붉은 고기, 가공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음주 습관과 그리고 고기를 또 선호하는 그런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런 게 또 한 가지 가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어떤 논문에서는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그런 대장암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대장암이 더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공인된 널리 알려진 것보다는 일부 연구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서구식 식사, 그 적색육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적색육을 많이 먹거나 체형이 좀 이렇게 살집이 내장 지방이 있거나 하면은 대장암 검진을 더 자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5세에 대장 내시경을 시작했던 이유는 저희는 외과 의사니까 워낙에 적색육을 많이 먹고 음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35세에 저는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역시나 용종이 있었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너무 비만한데 이 비만의 원인이 잦은 음주와 그런 적색육 우리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먹어서 이렇게 비만한 상태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고하는 그런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들은 45세였지만 더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채식을 하니까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대장암에 영향을 주는 게 반드시 얘가 100% 얘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채소를 많이 먹었으니까 나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채소를 먹는데 채소를 열심히 먹지만 신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 만약 이런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모두 다 맞추고 유전인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보장이 된다면 좀 늦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권고사항에 맞춰서 조기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마르신 분이 대장암 걸리는 비율도 좀 높은 편인가요? 비만이 위험인자긴 하지만 마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대장암이 이제 멀쩡하게 건강하신 분들한테서 발견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뭐 염증성 대장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한테서도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은 되게 마르고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마른 사람은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암도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대장암 환자 중에 한 10% 정도는 이제 유전성 대장암인 경우가 있고요. 5 내지 10% 정도는 유전성 대장암이고, 이 외에도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대장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1촌 한 명이 있으면 2배, 2명 있으면 뭐 4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암의 발견 단계별로 그 병기라고 하나요? 그 완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점막에만 암이 위치한 경우 영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 죠. 근데 이제 1기 같은 경우에 점막 하층까지 침범을 하는 1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0%, 2기 같은 경우에는 80%,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70? 이 정도 되고요. 4기 같은 경우에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기일 경우에는 좀 가망이 없다고 볼 것 같은데 완치되시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완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이 대장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아직 40대가 아닌 30 후반 내 환자분이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내원을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상행 결장 오른쪽에 대장암이 있었고 간 전이가 엄청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환자의 전처치를 해서 수술을 잘했어요. 오른쪽 대장을 다 잘라내고 간도 전이된 부분을 다 절제를 해서 그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잘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고 나서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되는데 이제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외래로 내원을 했을 때 이제 가족분들도 다 내시경을 받으셔야겠다라고 권고를 드렸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대장암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그 아버지도 저한테 이제 치료받고 완치. 두 분이 다 완치가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응급수술도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요즘에 그 외과 의사 뭐 이런 드라마들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데 가장 좀 드라마틱했던 수술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설 추석 연휴가 되면은 이제 그 가족하고 만난 자제분들하고 만난 할머니들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으면 그냥 변비가 있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똥 때문에도 장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벼를 못 보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거의 이제 폐혈증성 쇼크가 오기 직전에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변비가 대장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변을 너무 오래 못 본다. 저희가 보통 CT상에서 대장이 한 10cm 이상 늘어나면은 이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대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변을 오래 못 봐서 고생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역시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변비로 인해서 장이 터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제 배가 불편해도 이걸 좀 감각이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느껴가지고 이렇게 안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터져서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장이 한번 터지면은 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 물질, 미생물, 세균들이 엄청 많이 있는 똥이 있잖아요. 이 똥이 터지는 순간 정말 폐혈증 쇼크로 아주 단시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은 어떤 종류의 수술이죠? 직장암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직장암을 위한 저위 전방 절제술 이렇게 직장의 일부나 전체를 없애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오른쪽 대장 절제술, 결장 절제술을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 대장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 장록에서 아예 항문을 없애버리는 비율도 좀 많은 편인가요?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수술 술기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뭐 항문 자체를 침범한 게 아니고 항문에서부터 한 3, 4cm 정도 떨어져 있어도 항문 없애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기술이 술기도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잘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항문 근육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침범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웬만해서는 항문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장암 수술 기술 굉장히 세계적으로 건의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장암 수술 기술이 좀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가 많아져서 많아지면 농담이고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는 젓가락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의대 오기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뚫고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어려운 수술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술기들을 발전하고 또 후대에 전달을 하고 이래서 잘하는 게 아닐까.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음주 가무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로 인해서 대장암이 좀 많거든요. 남자에서도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고 여자는 유방암 다음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수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럼 그 대장암은 완치율이 높은 암이니까 좀 재발률이나 이런 것도 좀 낮은 편일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재발이 제일 많긴 한데 이 재발률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대장 내시경을 발견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권면하시는 어떤 식습관이나 예방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식습관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적색육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양이 있어요. 이렇게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지 말고 한 번 먹을 때 150g 이상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회식을 해버리면은 저희는 위험한 그 식습관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100g, 저희는 기준이 100g 미만으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신체 운동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간 숨이 차는 정도, 이 정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지 저희가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